계신 한능검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66회 심화 해설 강의를 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또 총평을 좀 해드려야 되겠죠.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난이도 자체는 뭐 그렇게 막 어렵거나 쉽지도 않은 좀 평이한 수준이었는데 다만 체감상은 좀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선지들이 처음 등장한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감상은 어렵게 느낄 수는 있긴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었을 때는 큰 어려움이 풀었을 거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 회차나 그 다음 회차를 준비하는 분들께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의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개념 공부를 좀 다시 하셔야 될 거다라는 거. 자, 그러면 바로 1번부터 또 해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가시대에 대한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건데요. 항상 얘기를 하죠. 출제율 100%입니다. 1번 문제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틀리면 U. 전국에서 U! 여러분 혼자 틀린 겁니다. 무조건 맞추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구석기입니다. 구석기. 구석기든 신석기든 청동기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 키워드, 각 시기마다 있었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 생활상, 그리고 그 시기에 그들이 제작했던 아이템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시대의 생활상을 알려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의식주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냠냠냠냠 먹는 시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석기든 신석기든 청동기든 먹는 것 때문에 그 시대의 핵심 키워드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구석기 사람들 아직까지 사람이라고 부르는 에모티콘 아직까지 살짝 원숭이틱합니다. 우게게게우게게우게게 아직 완벽하게 말도 잘 못해요. 이런 애들은 먹는 걸 어떻게 해결한다? 있는 걸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만들 먹을 능력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사냥이 메인이에요.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동물이 한 곳에 있지를 않잖아요. 동물은 water please. 물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을 합니다. 물을 찾아 이동하는 동물이 이동한다? 같이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사냥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석기 시대의 핵심 키워드 동물을 따라 이동하는 이동 생활이 등장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들의 옷은 어떻게 입었을까요? 사냥해서 동물 잡아먹으면 그 동물 털 가죽을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예요. 또 동물을 따라 이동하다가 열매가 있네, 채집 생활을 하는 거고요. 동물을 따라 이동하다 보니 물이 있네, 그 물 밑에 물고기가 있네, 오로 생활도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는 곳입니다. 맨날 이동 생활을 하잖아요. 제대로 된 집을 지을 필요가 있다 없다. 제대로 된 집을 지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자연 지물을 그대로 이용해서 동굴에 살거나, 비바람은 피하면 된다. 나는 비바람만. 아예 바위 그늘에 살거나, 그래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좀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나는 그래도 좀 깔끔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애들은 집을 짓긴 합니다. 어떤 집? 정말 막 짓고 사는 막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물을 사냥할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아이템, 도구가 필요하겠죠. 돌석, 석석석석석, 구닥다리 사람들이 살던 구석기, 돌석, 여전히 돌을 사용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이들이 잡아야 되는 동물은 매머드 맘모스, 코끼리 털이 복실복실 달린 거. 이런 동물을 찾기 위해서는 아이템이 필요하죠. 돌과 돌을 주워서 빵! 부딪혀서 떼어져 나온 걸 쓴다라는 뗀석기. 뗀석기를 또 만들었던 시기가 바로 구석기 시대다라는 거. 공주 석장리는 또 구석기 시대 때 대표적인 유적지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 중에 이제 답이 되겠죠. 이렇게 아이템을 주고 다음 생활상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2번 바로 보이네요. 주로 동굴이나 막집, 이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집을 지을 필요가 없었고 동굴이나 막집, 바위 그늘에 살았던 게 구석기인들. 반달도 칼로 벼를 수확하였다. 농사의 최고봉이었던 벼를 처음 시작했던 거는 계급이 등장했던 청동기입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 때는 청동이라는 레어템이 나오긴 했지만 그 청동은 잘 나가는 은동진, 족장, 군장, 지배층만 있을 수가 있었고 농사를 짓는 피지배층은 여전히 돌로 된 농기구를 사용했는데 대표적으로 반달돌칼을 사용했다는 거. 반량전, 명도전 같은 경우는 중국의 화폐입니다. 이 중국의 화폐가 초기 철기 시대 때 한반도에서 발견이 돼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냐? 초기 철기 시대 때 한반도에 있던 사람들은 중국의 화폐를 가지고 뭔가를 했겠네. 왜? 한반도 내에서 중국 화폐가 발견됐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뭘 할 수가 있냐면 중국과 우리나라 사람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엿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한 20회차, 30회차 이전에 정말 가뭄에 콩나물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이거 주고 초기 철기 시대 샤나샤나 꿀랑꿍 화폐 주고 다음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찾으면 정답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빗살무늬 토기 V제라인 신석기 시대 때 처음으로 드디어 농사와 목축을 시작합니다. 정착생활하니까 제대로 된 집을 지을 필요가 있겠는 거고 정착생활하니까 이제 음식이 남는 게 있으면 보관할 필요가 있겠죠. 그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토기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때 토기가 V자라인의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신석기인들은 강가나 해안가에 살았기 때문에 모래사장에 토기를 빵빵빵 이렇게 꽂아 쓰기 위한 V자라인의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었다라는 거. 신석기 시대에. 그 다음에 가락바퀴 뼈바늘. 가락바퀴가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거. 원시적인 수공업입니다. 정착 생활을 처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개인적인 시간이 많네요. 이제 제대로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을 합니다. 가운데 구멍이 뿡 뚫린데 이렇게 나무를 넣고 실을 빙빙빙빙 돌려서 감아서 옷을 만들어 입었고 또 뼈바늘을 통해서 옷을 만들기도 했다는 거. 이거는 신석기 시대 때 모습이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 호의 수는 5천인데 대군항은 없으며 음락에는 각각 대를 잇는 우두머리가 있대요. 그 우두머리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삼로라고 부른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옥주 아니면 일단 동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내려가서 장사를 지낼 때는 큰 나무곽을 만들고 어쩌고 하는데 보시면 온 집 식구를 하나씩 곽 속에 드는데 죽은 사람 숫자만큼 나무를 깎아 생존의 모습을 같이 만든다. 이건 뭐냐면 가족을 함께 묻는데요. 가족 공동무덤 골장제. 이게 있었던 나라는 어디냐면 옥저입니다. 일단 옥저와 동해는 둘 다 초기 철기 시대 때 등장했던 여러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들은 흔히 말하는 고대 국가, 중앙 집권 국가로 가지를 못하죠. 왜? 중앙 집권 국가가 뭡니까? 연맹 왕국으로도 가지를 못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좀 해보려고 하면은 고구려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왕이 좀 등장할 만하면 고구려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저와 동해는 고구려 밥이죠. 그래서 왕이 없고 여전히 군장, 은동진, 족장 이런 군장과 족장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족장과 군장을 부르는 용어가 뭐였냐면 삼로였습니다. 삼로. 삼로라는 용어로 불렸고요. 그리고 이 옥저 같은 경우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시험에는 제가 두 가지가 나온다고 얘기했죠. 민며느리제 풍습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제시문에 있는 것처럼 가족 공동무덤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 이거를 똑같은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골장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옥조에는 민며느리 제도. 며느리가 머리털이 없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동진이가 결혼하고 집어. 그러면 어떻게? 동진이 집에서 동진이와 결혼할 대상의 여성을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야. 8살 때. 그리고 우리 집에서 먹이고 입히고 키웁니다. 그리고 20살이 딱 되면은 해당되는 그 여자아이의 집에 돈을 주고 동진이와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일종의 매매혼의 형태고요. 그리고 가족 공동무덤 골장제는 뭐냐면 동진이가 이렇게 열심히 강연하다가 가로사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서방님이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동진이와 와이프가 서방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와이프가 동진씨와 해적이 시동 그러면서 어떻게 저의 시신을 집안에 두는 거예요. 헐, 시신이 썩어 문드러지겠죠. 뼈가 남으면 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와이프가 동진씨 보고 싶다 동진씨 매일 울다가 상사병으로 아야. 그러면 킵하고 있던 동진이 뼈와 방금 죽은 와이프의 뼈를 같이 묻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족 공동무덤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 강의 때 이거 안개법 얘기를 했었죠.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옷은 누구 거? 우리 며느리 거. 남자는 조도 안 가집니다. 5금.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옷은 우리 며느리 거. 며느리는 결혼해서 아줌마는 겁이었습니다. 가족별을 다 같이 보는 가족 공동무덤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나오고 이게 나왔으니까 정답은 무조건 민며느리 제도겠네요. 찾으면은 정답은 바로 보이죠. 2번입니다. 민며느리 제도. 1번에 신성지역인 소중한 공간 소도가 있었다. 여기는 사만이죠. 사만은 농사가 너무너무 메인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에 있던 나라잖아요. 농사가 너무너무 메인이다 보니까 날씨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 날씨를 잃기 위한 제사장의 파워가 세집니다. 그 제사장의 이름이 하늘의 군장이라는 청군이죠. 이 청군은 자신이 다스리는 소중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성구역이었던 소도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범금팔조 3번에 범금팔조 고조선 팔조법이죠. 지금 현재 전해지는 거는 정확하게 전해지는 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들이 각각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여기는 부여죠, 부여. 부여는 목축이 메인입니다. 동물을 잡아다 기르는 목축이. 그러니까 부여라는 나라는 목축, 동물을 많이 가진 부족장의 파워가 세지겠죠. 그 부족장의 이름이 누구냐? 마가우가 저가구가. 마가우가 저가구가. 이스킹, 왕은 있지만 마가우가 저가구가. 말을 많이 가진 우두머리, 소를 많이 가진 우두머리, 돼지를 많이 가진 우두머리, 개를 많이 가진 우두머리의 파워가 셌다. 아직 중앙집권국가로 가지 못한 연맹왕국 체제였고 이들 마가우가 저가국가가 동서남북 네 군데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사출도를 주관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부여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정사메이, 이거는 백제도, 백제. 제가 기본 개념 강의 도 얘기를 하지만 각각 3국의 귀족들의 회의 같은 경우는 정답이 안 되더라도 오답선지로 정말 많이 활용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 만장일치제였던 화백희, 고구려는 가들이 모여있던 제가회의, 백제는 마지막 의자왕이 낙하면서 뿅 다이빙. 이들은 암석, 돌 있는 곳에서 뭔가 하는 거 참 좋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의 회의도 정사회의, 백제입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가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건데요. 천마총 발굴 50주년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천마총은 누구의? 돌무지 덧널 무덤. 어느 나라의? 신라죠, 신라. 신라의 대표적인 무덤이고요. 특히 천마도의 실물이 9년 만에 세상에서 공개됐대요. 가국가의 문화유산이니까 신라의 문화유산을 찾으면 돼요. 고구려, 백제, 신라 전부 다 각각 무덤을 만들었는데 고구려, 백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무덤의 양식이 전부 다 돌무지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신라 같은 경우는 돌무지 무덤에 한 단어가 더 추가됩니다. 뭐? 돌무지 덧널 무덤을 만들어요. 그래서 신라에서만 만들었던 무덤인데 일단 돌무지 무덤은 뭐냐면 동진이가 아야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돌무더기를 까서 올린 게 바로 돌무지 무덤이에요. 그러면 돌무지 덧널 무덤은 뭐냐? 고구려, 백제는 초기에는 이런 돌무지 무덤. 신라는 여기에 덧널을 덧대었다라는 건데 덧널은 나무간입니다. 동진이 나무간을 짜주고 돌을 까서 올린 게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특징이 뭐냐? 돌무지 덧널 무덤이나 일단 돌무지 무덤이나 차이점은 나무간이 있냐 없냐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오르르 까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무덤 안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벽화가 그려질 수가 없어요.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의 가장 대표적인 무덤이 천마총인데 여기서 발견된 천마도는 그러면 벽화일까요? 벽화가 아닐까요? 벽화가 아니죠. 왜? 벽화가 그려질 공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말 한 장이에요. 말 한 장. 띠기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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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이 있으면은 말 위에 이렇게 딱 얹혀놓는 말 한 장이다라는 거. 그리고 신라다라는 거.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디테일한 내용이 아니라 신라 거다라는 것만 아시면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건데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게 되면 1번은 청동은입사 기법으로 만들어진 고려시대 정병이 정병. 네, 바로 은입사, 청동은입사 수류포금문 정병입니다. 정병. 고려시대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대표적인 문화재죠.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모습이 광배죠. 이 불꽃 모양이 크면 클수록 부처님이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더 많이 깨우칠 사람일수록 이게 광배가 큽니다. 여기 뒷면에 영가라고 해서 고구려 연화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고구려 시대 불상인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영가 7혁명 금동열의 입상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3번은 신라의 대표적인 금관이죠. 정답은 3번이고 4번은 이불병자상. 발해의 대표적인 불상이자 고구려 계승 양식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고 5번 같은 경우는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잘 되죠. 5번 또 백제금동 대학로. 여기는 도교적인 내용과 불교적인 내용이 같이 반영돼 있고 대표적인 백제의 유물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번, 4번, 5번은 문화재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있고요. 1번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문화사 파트를 낼 때 고려시대 문화재를 여러 개 던져놓고 다음 나라에 대한 설명 오는 거 했을 때 활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때의 대표적인 유물이다라는 걸 또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해년에
백제가 맹세를 어기고 외와 화통을 했대요. 왕이 순행하여 평양에 날아갔는데 신라의 사신을 보내서 아뢰기를 외인이 국경에 가득 찼대요. 파괴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러자 경자년의 왕이 고구려의 최정의 보병 기방 어만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했대요. 이건 뭐예요? 바로 강개토 대왕 때 스토리죠. 강개토 대왕이 북쪽을 휩쓰고 다닐 때 신라의 당시 왕은 누구였냐면 내무랑입니다. 이 내무랑이 왜구에게 작살이 나고 있죠. 왜구의 침입에 지금 신라의 수도 경주가 삥 둘러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내무랑이 뇌물을 뿌잉뿌잉 갖다 바치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평생 당신의 노비가 되겠습니다. 평생 형 아버지를 모실게요, 도와주세요. 그러자 강개토대왕 잘 됐다. 이 기회에 왜구를 박살내주고 한반도 이남 지역에서도 우리 고구려의 영향력을 높일 필요가 있겠구나 라면서 쓸어버립니다. 이때 쓸어버리는 김에 밑에 있던 이 왜구가 어디로 도망을 가냐? 금강가야로 도망을 가죠. 그러자 쓸어버리는 김에 야 왜구 어디 갔니? 금강가야로 갔다는데요? 그래? 거기까지 박살을 내버려. 졸지에 멍 때리고 있던 금강가야가 왜구 때문에 같이 박살이 납니다. 이때 금강가야가 폭망을 하면서 망하진 않습니다. 멸망하진 않아요. 금강가야가 쇠퇴를 하면서 초기의 가야맹주였던 금강가야는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내륙 지방에 강개토 대왕의 침입을 받지 않았던 대가야가 새롭게 가야의 맹주가 됩니다. 이때부터 후기 가야연맹이라고 얘기를 하고 후기 가야연맹의 맹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야가 이렇게 맹주가 바뀌게 된 배경에는 강개토 대왕의 왜구 격퇴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 요것만을 가지고 단독으로 출제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일단 강개토 대왕의 업적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뭐 영락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역시나 있네요. 일단 나머지 오답을 잡아드리고 정답을 잡아드릴게요. 대가야를 병합했다. 가야지 망한 거 아닙니다. 가야의 중에 초기의 금강가야. 강개토 대왕이 여기 봤던 것처럼 왜구 격퇴 과정 속에서 박살났던 금강가야를 멸망시켰던 거는 신라의 법으로 응했던 법풍왕의 스토리고요. 그 다음에 즉위를 했던 진짜 부응했던 진흥왕. 진흥왕 때 가야 중에 남아있던 가야, 정말 큰 가야, 대가야를 멸망시키면서 가야 전체를 아흥 먹었다라는 거. 그 다음 평양입니다.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밑으로 내린 후에 본격적으로 남쪽으로 진출하는 남진 정책을 펼쳤던 왕. 정답에 있는 강개토 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이죠. 그리고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대요.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대요. 이건 누굽니까? 백제 무령왕이죠. 백제 무령왕은 왕공 강화를 위해서 자신의 자식들이나 왕족들, 친척들을 어떻게 해? 오늘날로 치면 22개의 광역시인 22담로를 설치하고 그 지역을 보내서 그 지역에 있는 귀족들이 왕에게 개기진 않는지, 왕에게 대들진 않는지, 또 우리의 영원한 호국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는지를 감시하면서 왕권을 강화시켰다라는 거. 그 다음 중국 애들이 설치했던 군년 중에 하나였던 낭랑군을 아흥 먹어버리고 영토를 확정했던 왕은 고구려의 정말 미쳐버린 미천왕입니다. 이 미천왕 때 어떻게 보면 백제와 고구려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낭랑군을 아흥 먹어버리면서 그 다음 왕이었던 고궁원왕과 그 다음 백제에서는 근초궁왕, 고구려의 고궁원왕 둘이 한판 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평양성 전투에서 결국 고궁원왕이 죽으면서 고구려는 국제적 위기로 빠지게 되는 그 스토리의 배경 중에 또 있던 게 이거죠. 어쨌든 미천왕 때 스토리고요. 그럼 남아있는 건 정답은 4번입니다. 영락. 우리나라 최초로 독자적 연호를 썼던 왕이 바로 고구려의 강개토 대왕이죠. 활발한 영토 확장, 폭발적인 왕의 힘을 바탕으로 나는 중국의 애칭, 중국의 연호는 따라 쓰지 않겠다. 나는 나만의 애칭을 쓰겠다. 라면서 나는 이 즐거운 사실, 이 즐거운 일을 영원히 즐기겠어요. 영락. 영원히 즐기겠어요. 영락. 이 영락이라는 연호를 처음으로 사용했고 이건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다라는 거. 중국과 대등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다라는 거. 정답은 4번. 5번 문제입니다. 가왕의 재위 시기에 삼국의 상황으로 오른 건데요. 아마 이게 체감상으로 문제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난이도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번 회차의 숙에서는 거의 뭐
체감상으로 느끼기에는 한 빅3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제일 어려운 문제로 봤을 때. 일단 볼게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 출토 사리 장엄구의 발견 당시의 모습이래요.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선화공주의 발언으로 미륵사를 창건했대요. 우리가 잘 아는 누구와 누구의 스토리입니까?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의 스토리인데 최근에 뭐 엄청 최근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여기서 금제사리 복령기가 발견됐는데 여기에 왕후가 백제 귀족의 사태 적덕의 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사의 창건 배경과 그 다음에 삐리리 아들인 의자왕의 친모가 누군지에 대한 논란이 막 벌어졌는데 의자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또 무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무왕이고 무왕의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가 익산 미륵사지 석탑 그리고 여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무왕과 관련된 스토리인데 이렇게만 낸 게 아니라 이때의 당시의 정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가 금지사리 복령기고요. 속어법으로 가능해요. 보세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일단 백제의 고흥이 서기를 편찬했대요. 흥이 절로 납니다. 백제가 왜 흥이 절로 날까요? 백제 근초고왕 때 고구려의 왕이었던 대빵대빵 왕망스럽게 죽었던 고궁원왕이 죽잖아요. 근초고왕 때 또 백제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를 합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근초고왕 때 흥이 났던 근초고왕의 고흥을 통해서 역사책 서기를 편찬했죠. 무왕은 의자왕의 아버지이자 백제 끝 무렵이잖아요. 근초고왕 때는 백제 그 훨씬 앞에 스토리죠. 최정성기 때, 4세기 때 틀렸잖아요. 시기가 안 맞죠. 그럼 보세요. 계백이 황산벌에서 군대를 이끌고 결사항전을 했다는데 이거 계백의 결사항전은 언제요? 백제 멸망 바로 직전이죠. 무왕이 죽고 나서 의자왕이 있던 시기잖아요. 이후에 이르니까 이거는 제위 시기로 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사부가 우상국을 정복했대요. 이건 누굽니까? 나의 지식을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지증왕의 스토리잖아요.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을 통해서 지금의 울릉도에 해당되는 우상국을 정복했는데 그 다음에 법흥왕, 진흥왕 순서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거 전이죠, 훨씬.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사찬 시득이 기벌포에서 당나라에게 승리를 거뒀대요. 당나라와 싸웠던 거는 당나라를 아주 당나라를 매겼던 매소성 기벌포 전투인데 이거는 백제 멸망하고 나서 백제 부흥동 진압하고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동 진압하고 나서 나당 전쟁이잖아요. 이걸 추진했던 왕이 누구냐면 문무왕 때죠. 신라는. 이거 이후 일이잖아요. 백제 멸망 이후니까. 그러면 소고법으로 다 제거를 하고 나면 남는 거는 결국에 1번밖에 없습니다. 고구려는 을지문덕 장군이 죽일 설설설설설설설 수나라를 물로 유인해서 어떻게 혼란에 빠뜨린 다음에 작사를 냈던 살수대첩. 이 수나라 2차 침략을 했던 이 을지문덕. 이때 왕이 누굽니까? 고구려는 아주 영양가 있게 승리를 거두죠. 영양왕 때잖아요. 이때 백제는 무왕이었다라는 거.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연결고리를 몰랐더라도 나머지가 너무 확실하게 오답이에요. 딱 봐도. 시기가 일단 맞지 않는 건 바로 감이 올 거예요. 소고법으로 제거하면 풀릴 수가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 정답은 1번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이도 문제였다라는 거고요. 6번 문제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거래요. 이 국가의 교육열을 표시했대요. 청해진 끝났습니다. 누굽니까? 신라죠, 신라. 신라 때 누가? 보고 두 번 보고 장보고 장군입니다. 장보고 장군은 신라에서 태어나서 당나라로 건너가서 군인이 되었다가 신라의 요청을 받아서 돌아와서 청해진을 설치를 하죠. 완도 지역에 흥덕왕 때. 그러면서 청해진을 설치한 후에 여기 일대에 있던 해적들을 싹 다 소탕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택배업에 종사를 하는 거예요. 중국의 사람과 물건을 안전하게 신라와 일본으로, 신라와 일본의 사람들과 물건을 안전하게 중국의 당나라로 떼돈을 법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막강한 자금, 이걸 바탕으로 왕이 쟁탈전에 뛰어들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왕을 2명이나 옹립을 시키죠. 왕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고, 이 법화왕 같은 경우는 쌍둥반도에 장보고가 만든 절이에요. 쌍둥반도 지역은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배 타고 건너가면 중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항상 거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못 올 거 아니에요. 그 절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기도 하고 또 적극 활용했다라는 거. 일단
이건 정답을 봐야 되겠네요. 신라인 걸 알고 신라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건데요. 1번입니다. 사만통본이 해동통보.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는 고려시대 송종 때 건원중보로 시작을 해서 숙종 때, 고려시대 숙종 때 와서 사만통본이 해동통본이 활구 같은 화폐가 만들어집니다. 고려시대죠. 특산부는 솔빈부의 디기딕 말이 유명했다. 디기딕 말이 유명했던 거는 발해죠, 발해. 저기 북쪽에 있던 발해. 고구마 관자 등은 임진왜란을 통해서 이후에 들어와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특수행정구역인 소. 고려시대 때 특수행정구역이었던 소. 향부곡소 중에 소. 강남소, 목동소 이런 소입니다. 행정구역에 소를 붙이는 건데 여기 고려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소는 자기소. 알라뷰 우리 자기 설렜나요? 그 자기가 아니라 도자기를 만드는 곳. 그 다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공주 명학소. 망소의 난이 일어났던 그 명학소는 숯을 만드는 곳. 이 소는 특수행정구역으로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필요하는 어떤 물건을 더 생산해야 됐다라는 거. 고려입니다, 고려. 그러면 남은 건 5번이죠. 조세 수치를 위해서 3년마다 촐락문서, 똑같은 말로 민들을 정확하게 분석한다 그래서 민정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주 오소경, 5개 광역시였던 오소경 안에서 서원경을 조사한 민정문서, 촐락문서가 발견이 되죠. 여기에는 남자, 여자가 몇 명, 그 다음에 나이가 몇 살, 그 다음에 뽕나무, 소가 몇 마리 다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까요? 그걸 알아야지 정확하게 세금을 거둘 수가 있으니까. 조세를 수치하고 노동력 증발을 위해서 신라가 만들었던 게 촐락문서, 민정문서입니다. 통일되고 나서 만들어진 문서예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입니다. 보시게 되면 가나 사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일단 가와 나가 뭐냐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신라하대입니다. 신라하대 때 있었던 스토리를 사실 찾으라는 건데 가를 보시게 되면 선덕왕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가의 선덕왕 같은 경우는 신라하대의 첫 번째 스타트를 끊었던 왕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태종 무열왕계 자손들이 왕이 된 게 아니라 다시 내무왕계에서 이제 왕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원래는 여기 사료를 보시게 되면 김주원이 그 다음에 왕이 되려고 했다가 김경신이 왕위를 계승하게 됐대요. 이제 왕위 생탈전이 벌어지는 건데 이 경신이 아치가 누구냐면 원성왕입니다. 원성을 자자하게 들었던 원성왕이에요. 이 원성왕 때 뭘 만들었나 기억나세요? 뉴스페퍼 킹, 신문왕이 국학을 만들었지만 이런 젠장 졸업시험이 없네,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네. 그동안 독서한 걸 바탕으로 시험을 치겠다, 졸업하면 상중하로 등급을 매겨서 거기에 맞춰서 관직으로 데려나가겠다라는 독서 3품가를 시행했던 게 바로 이 원성왕, 신라하대 때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로 가볼게요. 그리고 여기 김주원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우리 신라하대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제시문 힌트로 잘 들어가는 김헌창의 난, 우리 현창이 아치. 자기 아버지가 왕이 안 되자 빡쳐서 들고 났던 그 김헌창의 아버지가 김주원이에요. 그리고 나로 가겠습니다. 나로 가시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아는 사례죠. 사실 이거 보고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원종 애노의 난. 진성여왕 때 있었던 스토리죠. 진성여왕 때 신라대 때 반란이 가장 많이 일어났는데 진성여왕 때 원종 애노의 난. 붉은색 바지를 입고 쓰던 적고적의 난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거 앞에 거를 모르더라도 일단 나를 딱 보고 일단 신라하대 때 모습이 좀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1번에 계백요서를 읽는 관리래요. 제발 신하들아, 100명의 관료들아 정치를 할 때만큼은 경계를 좀 지켜달라. 이 선 넘어가면 왕에 대한 도전이다. 죽여버린다. 고려 1대 왕이었던 태조 왕건의 업적이죠. 노급 폐지를 명하는 국왕. 관료전,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던 왕은 왕이 이미 폭발적으로 강했던 신라 중대 때 뉴스페퍼 킹 왕입니다. 신문왕. 그리고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학생. 성균관이라는 학교 명칭이 처음 등장했던 건 고려 후기. 그리고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아예 신라가 아니고 이거는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지는 학교고요. 초조 대장경, 초조하게 불심임으로 오랑캐를 무찌르기 위해서 만든 대장경.
초조대장경은 고려시대죠. 불교 몰빵이었던 고려시대. 김원창의 난을 진압하는 군인. 이게 5번이다. 정확하게 보시면은 앞에 봤던 것처럼 김주원이 김원창의 아버지라니까요. 왕이 안 되자 아들이었던 김원창이 난을 일으키는 거. 그 사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워낙 터무니없는 내용이라서요. 정답을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문제다라는 거고요. 체감상으로는 이것도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보시면 영권무늬 수막새 온돌 유적이래요. 사실 이거는 최근에 출제율 거의 100%에 육박하는 발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쉽게 나온 거예요. 원래는 발해 내용 이렇게 주고 정치사를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 주고 다음 유적과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을 이런 걸 했을 때 뭐 주자감이든 또는 뭐 이난 뭐 이런 것처럼 발해와 관련된 내용이 정답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타이틀 제목을 물어봤어요. 영권무늬 수막새. 고구려도 과거에 이런 영권무늬를 좋아했습니다. 역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맞지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온돌. 고구려와 발해가 저기 북쪽 지역이잖아요, 여러분들. 추워요.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사용했던 온돌을 발해가 또 고스란히 이용을 하죠. 이거 외에도 발해는 또 고구려 계승 의식을 보여주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편지를 쓸 때 국서를 쓰면은 발해왕 누구누구라고 안 쓰고 고려 국왕 누구누구라고 씁니다. 자신 스스로 고구려 계승 의식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런 것처럼 발해의 고구려 계승 의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고 자료입니다. 정답은 발해와 고구려의 문화적 연관성이죠. 이거 외에도 발해의 돌사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한 발해의 석등, 거대한 석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구려 문화 계승을 보여주는 아이템 유물이다라는 거고요. 백제 문화의 국제성 관련 없고 뭐 나머지는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전부 다 뭐 크게 깊은 내용 관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최근에 발해로 나왔던 문제 중에서는 가장 쉬웠다라는 거.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밑줄 근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대한민국 방방곡곡 김제근산사. 금산사는 삼국시대 창건의 유서 깊은 사찰이래요. 근데 완산주를 도읍으로 국가를 세운 인물이래요. 여기서 알아야죠. 완산주. 도읍으로 삼았던 후백제죠. 후백제. 누굽니까? 견훤입니다. 제가 기본 개념 강의 때 얘기를 했지만 궁예와 견훤이 시험 문제가 개편된 이후로 출제율이 정말 높아요. 견훤과 궁예가 거의 뭐 둘이 합치게 되면은 시험으로 보면은 뭐 2번, 3번 치면 무조건 한 번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높은 출제율이고요. 자바디나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후백제 견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막내 아들을 다음 왕으로 세우자 첫째 아들이었던 신검이 빡쳐서 아버지를 유폐시켜버리죠. 그 유폐시킨 곳이 김제근산사고 여기서 탈출했던 견훤이 왕건에게 항복을 하면서 왕건 밑에서 자신이 만든 후백제를 부수러 갑니다. 그리고 결국 후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고 후삼국의 통일은 고려가 하게 되는 거죠. 견훤 내용을 찾으면 돼요. 보시게 되면 1번에 독서 삼풍가를 실시하였다. 시험을 만드니까 정말 욕을 많이 들었다 그랬죠. 원성을 자작에 들었던 원성왕. 앞에서 만나봤습니다. 동진, 저와 이름이 똑같은 동진. 중국 남쪽에 있었던 왕조 중에 하나이던 동진과 교류하고 거기로 또 불교를 받아들였던 거. 백제죠, 백제. 그리고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정답은 3번이 좀 설명할게요. 광평성. 빛나리 머리털이 없어요. 빛나리 궁예입니다. 궁예. 후고구를 세운 궁예가 최고의 정치기구로 만든 게 바로 광평성입니다. 조선시대 의정부가 있더라면 후고구려는 광평성이 있는 거예요. 화랑도. 신라의 동아리였던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던 거는 진짜 흥행했던 진흥왕. 진짜 흥행했던 진흥왕. 백제는 중국 남쪽에 있었던 여러 왕조들과 교류하면서 이것 봐라, 나 중국 남조로부터 인정받은 남자야. 내 말 잘 들어야 되겠지. 라면서 왕공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었고 남조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또 문화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는 특히 무령왕 같은 경우는 남조와 또 미친 듯이 교류를 했었고 그 증거로 무령왕릉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백제 같은 경우는 중국 남조로부터 누구 때? 침례왕 때 불교를 또 받아들이기도 하죠. 이것처럼 백제를 계승했다는 후백제 견훤도 중국의 남쪽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과 미친 듯이 교류를 합니다.
그 결과 후당과 5월의 사신을 많이 파견했고요. 또 그 결과 검교태보직이라는 직책을 또 받기도 하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거래요. 틀린 거예요. 일단 문종 때 고능정시법이라고 나왔는데 일단 이거는 전시가를 얘기를 하고 있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고려다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고려는 요거는 심하에 심한데요.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건 아니죠. 그냥 전시법이 전시가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고 고려인 걸 알고 그냥 문제만 풀면 되는 거긴 한데 고려는 경종 때 처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시정 전시가라 그래서 전시가 제도가 처음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이때 문제가 됐던 거는 인품을 가지고 월급을 주는 거예요. 인품 너무나 주관적이다. 그래서 목종 때 이걸 전시가를 개정을 해요. 이때 인품이 빠집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문종 때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개정이 돼요. 이거를 경정전시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는 그 전에 목종 때는 또 뭐가 문제냐면 은퇴를 했는 사람들한테도 오늘날로 치면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주는 것처럼 은퇴를 했는 신하들에게도 월급을 챙겨줬던 거예요. 너무 힘들다. 이제는 오로지 지금 일하는 애들에게만 현직에게만 월급을 주겠다라는 게 경정전시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갔다라는 건데 이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전시가라는 게 고려시대의 경제제도 중에 하나였구나. 그러면 그런 걸 알고 풀면 돼요. 그러면 또다시 한번 전시가 그럼 뭐냐? 전시가는 전지와 시지를 관리들 관직과에 맞춰서 지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동진아, 너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너에게 강남 지역을 전시가로 지급하겠다. 그러면 저는 전지를 받았기 때문에 강남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국가에 갖다 바치는 세금을 제가 대신 걷어서 제가 쓰는 거예요. 수조권을 행사합니다.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시지는 뭐냐면 동진이가 강남구를 전시가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에 산이 있네요. 그 산에 있는 나무 땔감을 제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지. 그게 시지입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게 전시가다라는 거. 그러면 정답을 찾아 들어가 볼게요. 정답은 바로 보이네요. 1번에 틀린 거 찾는 거네요. 활구. 요거는 요렇게 생긴 마치 무슨 똥처럼 생긴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고액 화폐입니다. 우리나라 한반도를 본따 만들었다라는 화폐죠. 정답은 아니고요. 맞는 내용이고 병남도. 모든 나라의 국지무역항은 수도와 가까운 지역이 국지무역항이 됩니다.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는 경주 아래에 있던 울산이 국지무역항이고요. 물론 한강역의 당항성, 영암 같은 것도 국지무역항이 되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울산이고 고려 같은 경우는 개경 근처에 있었던 예성강 하구의 병남도가 대표적인 국지무역항입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관영상점은 뭐냐면 관아에서 운영하는 상점이에요. 조선시대와 다르게 고려는 상인을 그렇게 천대하지 않습니다. 불교 사회잖아요. 돈이 되면 국가가 직접 뛰어드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서점, 찻집, 술집을 차립니다. 고려시대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경시서. 경시서는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쓰레기 같은 짓을 하지 않는지, 장난질을 치지 않는지 요거 관리 감독하는 게 경시서고 이 경시서는 조선 초기 때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계속 고려시대 시작을 해서요. 그래서 정답도 이거도 아니고 마지막 5번이네요. 설점 수세제의 시행으로 민간 광산 개발이 허용되었다. 원래 광산은 국가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선 후기 때 와서 상업이 발달하니까 돈을 많이 번 오늘날로 치면 재벌들, 거상들이 마진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국가를 찾아가죠. 국가. 광산 운영권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국가에서 운영할 때보다 제가 돈 더 많이 드릴게요. 국가 입장에서는 잘됐다 관리하기도 힘든데 오케이 콜 받아들입니다. 그게 설점 수세제예요. 점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수취하게끔 하는 거예요. 수취하는 거죠. 설점 수세제 등장. 요거는 민영 광산의 발달. 요거는 조선 후기 경제 상황입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가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타키 주제가 거란이잖아요. 그래서 거란과 그리고 관련된 나라는 고려입니다. 거란과 고려의 스토리를 시간 순대로 나열한 건데 일단 가부터 볼게요. 광군을 창설해서 거란의 침입을 대비했대요. 거란이 곧 쳐들어온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러자 고려의 3대 왕이었던 정종은
광군을 만들어서 거란의 침입에 대비를 하죠. 고려 1대 왕이 태조 왕건, 2대 왕이 해종, 그리고 3대 왕이 정종입니다. 자, 그리고 나를 볼까요? 강강찬이 기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무찔렀대요. 기육. 거란, 강강찬 장군이 강동성, 기주 대첩에서 대승을 거뒀던 거. 이거는 거란의 3차 침입이죠. 거란의 3차 침입 때 대승을 거뒀는데 이때 왕이 누구냐면 현종입니다. 현종. 그리고 다뤄보겠습니다. 서희가 소승연과 외교단판을 벌여서 강동육주 지역을 획득하였다. 이거는 거란 1차잖아요. 거란 입장에서는 계속 고려가 친송, 자신들과 싸워야 되는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자 이거부터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라면서 고려를 쳐들어오죠. 1차 침입. 이때 송영시 가만히 있어 보이소 송영시라면서 서희가 외교단판으로 너희랑 친구할게 대신에 강동육주를 주면 친구할 수 있죠 라면서 강동육주를 외교단판으로 획득했던 거. 이거는 누구 때냐? 최승로의 심의 28조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교 정치를 했었던 고려 6대 왕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 거란 1차 침입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3차 침입은 현종 때. 사실 이거는 왕을 몰랐더라도 1차, 3차인 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광군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심화로 개편되면서 자주 선지로 활용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누군가까지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제일 시기상 빠른 거니까 순서대로 가면은 가다나죠. 가다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12번 문제입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삐용! 고려시대 관청으로 정치의 잘잘못을 가리고 풍속을 교정하며 관리들의 부정을 감찰하고 탄핵하는 일을 담당한대요. 고려시대 동진이가 국가 세금 1,000만 원을 몰래 쓱싹했다. 그러면 이 기구가 발동해서 동진의 비리를 잡아냅니다. 동진이가 팍팍팍 불법 도박을 했다. 그러면 바로 이 기구가 동진이를 잡아냅니다. 바로 암행어사 출도여가 생각나는 어사대. 고려시대 때 어사대죠. 그러면 어사대와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되는데 또 그 내용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의 비리를 잡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1번 무신집권기 때 최고의 권력기구. 최충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초기 무신집권자들의 최고의 정치기구는 방방방방방방방방 중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충원이 권력을 틀어지면서 최씨집권 4대에 걸쳐서 60에서 70년 동안 권력을 독점하잖아요. 이때 최충원이 만들었던 게 교정도감, 내 멋대로 정치를 교정하는,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교정별감 자리에 앉죠. 아들이었던 최우가 교정도감에 플러스 정방을 설치해서 인사권까지 마음대로 합니다. 틀렸고, 이번에 원간섭기 때 첨입으로 격화되었다. 우리는 원나라의 반쯤 식민지가 되면서 원나라와 용어가 똑같은 게 있으면 무조건 다 바꿔야 됩니다. 고려는 기본적으로 중앙정치제도가 성종 때 확립되었던 이성 육부제도인데요. 이성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거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첨입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첨입으로 바뀌게 된 건 격화됐던 거는 이성이죠. 이성. 육부 같은 경우도 또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고려 말의 도평의사사 같은 경우는 이건 도병마사입니다. 병사와 말을 담당하는 국방회의기구였던 도병마사가 고려 말에 도평의사사로 바뀌게 되면서 상설기구가 됩니다. 임시기구가 아니라.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 좀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 출신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우리 길동이 홍길동. 아빠가 양반인데 엄마가 농민인 경우 그의 자식은 서자. 아빠가 양반인데 엄마가 천민인 경우 그의 자식은 얼자. 이거는 조선시대죠. 아예 시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때 검사관으로 기용됐던 건 어디냐면 규장각이죠. 종조가 만들었던 가장 핫했던 정치기구. 규장각의 검사관으로 등록됐던 거. 대표적으로 유득공, 박제가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입니다. 자, 어사대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때는요, 이 어사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감히 왕에게 크게 간할 수 있다 그래서 대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왕이 임명한 관리가 비리를 저지르면 어사대가 잡아다가 왕에게 일러 바칠 수가 있잖아요. 감히 크게 간할 수 있다 그래서 대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고려시대 때 낭사라는 관원이 있었어요. 아, 이런 낭패가 있나?
왕이 도라이 같은 명령을 내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깠던 게 낭사입니다. 그래서 어사대와 낭사 두 개를 합쳐서 고려시대 때는 이들을 대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왕에게 감히 크게 간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세 가지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경권이에요. 왕이 관리를 임명하고자 할 때 이들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왜? 어사대는 관리들의 비리를 잘 알고 있잖아요. 동진이 걔 쓰레기 같은 놈이야. 걔는 고위관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반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 왕이 도라이 같은 명령을 내리면 이건 진짜 너무 도라이다. 읽을 가치도 없다. 봉받고 그대로 봉인해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건 왕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이걸 하겠다고? 싸워야 된다. 그러면 간쟁권이라 그래서 왕과 싸울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이 세 개의 권한을 가졌던 게 바로 낭사, 어사대다라는 거.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가의 침입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대요. 강화 중성은 삐리리의 침략에 맞서 고려가 강화도로 청도했대요. 끝났죠. 이건 뭡니까? 몽골입니다. 몽골. 몽골과 고려의 항쟁인데 몽골의 스토리를 찾으면 정답이죠. 보시면 양규가 무로도에서 적군을 무찔렀다. 거란은 결국 다 나왔네요. 거란 1차 때 송영시와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우리는 강동 육지를 획득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고려는 여전히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자 또 쳐들어옵니다. 그게 거란의 2차 침입. 이때 맹활약했던 게 바로 양규 장군이죠. 이거는 거란의 2차 침입이고요. 그 다음에 김윤우. 김윤우는 원래는 스님이었습니다. 근데 2차 침입 때 샤리타를 활로 쏴 죽이면서 최후의 인정을 받고 군인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죠. 그리고 또 몽골에 또 침입이 있었을 때 충주성 전투에서 활약을 합니다. 이거는 몽골과 항쟁 맞고요. 디귿이 이번에 처음 나왔어요. 한능검에서 거의 처음으로 나온 인물이자 처음으로 선지로 활용이 됐습니다. 송문주가 죽주성에서 적군을 격퇴했다. 이제 등장했다라는 것은 향후 시험에서도 이렇게 정답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오답 선지로 이제 등장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처음 보는 인물이지만 정답을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윤건이 별무반 특별한 무술을 지녔던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을 이끌고 누구를 박살냈습니까? 똥 싸는 게 아니에요. 여진족을 박살냈죠. 여진족을 박살내고 동북 구성을 쌓았잖아요. 이거는 여진족의 스토리고 이거는 거란의 스토리니까 남는 거는 니은 디귿밖에 없잖아요. 소고법으로 그냥 풀리는 건데 그러면 송문주가 누구냐? 거란의 1차 침입 때 기억나세요? 몽골군을 빡치게 만들었던 박서. 박서가 기주성에서 활약을 하잖아요. 그때 밑에 있었던 장군이 송문주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거란 3차 침입 때는 본인이 직접 군대를 주도해서 이끌면서 죽주성에서 몽골군을 격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다라는 거.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건데요.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자 조정의 신하들이 대궐에 나가서 축하하였다. 경대승이 말하기를 임금이 죽인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축하인가? 샤랑샤랑 꿀랑꿍. 이민 무서워요. 샤랑샤랑 꿀랑꿍. 이거 뭐예요? 정중부와 그 다음에 이민 등 그 다음에 이방 이런 인물들이 무신정변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면서 새롭게 무신 집권자가 됐지만 아파서 아야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민이 그 경대승 다음에 무신 집권자가 되죠. 그리고 이 이민이 결국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면서 최충원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최씨 무신 집권기가 4대에 걸쳐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이 일단은 무신정변 이후에 무신 집권기입니다. 무신들이 권력을 틀어줬던 그 시기 때 내용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이거 이후니까 경대승, 이민, 그 이후에 최충원 때 있었던, 최후 때 있었던 스토리를 찾으면 정답이겠죠. 보겠습니다. 묘청 등의 서경 천도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문을 숭배하는 벌떼처럼 모였던 문벌귀족이 집권했던 시기 때 있었던 대표적인 마지막 사건이죠. 문벌귀족이 집권했던 시기 때 거란의 1차, 2차, 3차 윤관과 여진족의 스토리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이 전부 다 문벌귀족 집권 시기잖아요. 그리고 강조가 정변을 이끌어서 왕을 폐위시켰다. 목종을 폐위시키고 누구를 왕위에 세웁니까? 강조가요. 현종을 왕위에 세우죠. 그리고 이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자 터졌던 게 바로 거란의 2차 침입입니다.
거란의 1차, 2차, 3차, 윤간, 여진족의 스토리 전부 다 문벌귀족이 집권했던 시기잖아요. 이거도 다음 자료 앞의 스토리죠. 특히 강조 같은 경우는 반란 일으킨 게 누구였냐면 목종의 어머니였던 천추태후. 이 천추태후가 김치향이라는 인물과 바람이 나면서 둘 사이 아들이 태어나요. 그 아들을 왕위에 세우려고 하자 강조가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목종을 폐위시키고 천추태후를 쫓아낸 후에 현종을 왕위에 세우죠. 이 혼란스러움을 틈타서 거란이 두 번째로 쳐들어온 게 거란 2차 침입입니다. 그리고 이자겸과 척준경이 반란을 일으켰대요. 이자겸의 난 또 문벌귀족 집권 시기죠. 왕은 인종 때입니다. 이자겸은 금나라에게 뿌잉뿌잉 애교를 갖다 바치면서 금나라의 빵빵한 지원,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문벌귀족의 가장 잘 나가는 집안 중에 하나, 가장 잘 나가는 집안, 자신의 딸들이 전부 다 왕의 와이프, 왕의 왕비가 되죠.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는 왕의 자리에 욕심을 내려고 하자 눈치를 깐 왕이 죽이러 가자 반란 일으킨 이자겸의 난. 그 다음에 김보당이 폐위된 왕의 복위를 주장하며 군사를 일으켰대요. 이게 가장 큰 미끼 상품인데 무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무신들의 권력을 틀어집니다. 그리고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3년 후에 바로 김보당이 다시 한번 무신집권기를 끝내기 위해서 다시 문벌귀족이 집권하는 그 시기로 돌아가기 위해서 쫓겨나기 전에 왕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앞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앞에 봤던 이민이 아직 최고 집권자 되기 전인데 이민이 이제 경대성이 죽고 이민이 최고 집권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민이 아야하고 나서 최충원이 또 최고 권력을 틀어지잖아요. 정답은 2번이죠. 2번. 그래서 요거는 어려운 듯 했지만 대표적인 무신 집권자 순서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그냥 풀렸던 문제다라는 거고요. 15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왕의 재위 기간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쌍성 등지에 천호들을 거느리고 내조하니 왕이 맞이했대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자춘이 막 나오고 유인우와 합세한 후에 쌍성총감부 쌍성총감부 원간섭기 때 왕에 올랐던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은 중국의 오리지널 한족 애들이 만든 왕조였던 명나라가 힘이 세지면서 원나라가 쪼그라들고 있자 이 틈을 틈타서 반원 자주정책. 우리는 원나라부터 벗어나고 자주성을 되찾겠다. 그러면서 충땡땡왕이 아니라 공민왕이란 이름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공민왕 같은 경우는 반원 자주정책의 일환으로 친원파, 기철 등을 비롯한 친원파를 제거했고 예전부터 쭉 유지되고 있던 원나라의 형태의 복식, 원나라 옷, 변발 같은 원나라 스타일 다 폐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반원 자주정책 일환으로 원나라가 뺏어갔던 쌍성총감부를 공격한 후에 그 일대 천령 이북당을 무력으로 되찾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걸 또 바탕으로 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아마 그게 정답일 것 같은데요. 바로 뭐냐면 신돈을 등용해서 신돈에게 힘을 실어주고요. 승리했던 신돈은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한 후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농민들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밭전, 땅을 농민들에게 나눌 변 정확하게 나누어주는 임시기구입니다. 원나라가 반증 간섭했던 시기 때는 친원파, 원나라와 친하게 지냈던 검문 세력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쓰레기처럼 잘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쓰레기 같은 행동이 뭐냐? 우리의 영원하고 백성들의 땅을 불법적으로 뺏는 거고요. 그 불법적으로 땅만 뺏는 게 아니라 뺏은 땅의 농민들을 자신들의 노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거를 공민왕이 원상복구시키려고 했던 게 바로 전민변정도감입니다. 신돈의 주도로. 백성들의 불법적으로 뺏긴 땅을 다 조사해서 다시 땅을 돌려주는 거. 그거는 기본이고 또 플러스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애들을 일반 농민으로 돌리는 것도 들어갔던 내용이 바로 전민변정도감입니다. 정답은 4번. 초량외가는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조선시대, 조선 후기 때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일본 물건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 다 갖다 줄게. 초량외관을 만들었고요. 동의보감, 이거는 강해군 때.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 아픈 애들이 너무 많다, 치료를 해야 된다, 강해군 명을 받은 허준이 동의보감을 편찬했고, 발해발주, 발해는 교육을 발주시킵니다. 이거는 발해의 대표적인 최고의 교육기관. 황룡사 구층목탑, 이거는 선덕여왕 때. 신라죠, 신라입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이 인물을 가지고 문제를 낸 거는 지금 단독으로 출제가 된 거는 지금 거의 한 20회차? 30회차 만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보통은 고려시대 승려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의천진울이 나오게 되고 의천진울이 나오면서 이 인물은 오답 선지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독으로 등장을 했어요. 보시게 되면 결정적 힌트가 뭐냐면 진울의 제자인 이 진울의 제자가 누굽니까? 해심이죠, 해심. 정말 지혜롭고 마음이 깊은 아저씨입니다. 수선사의 이대 사주가 돼서 당시 집권자였던 최후가 그에게 그 두 아들을 출가시킨 일 등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 해심이 어떤 인물이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화엄일승 법궤도를 지어서 화엄 사상을 정리했대요. 이거는 통일신라시대 때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는 승려 중에 한 명인 의상스님이죠. 원료가 아닙니다. 의상스님입니다. 이 의상스님은 당나라 유학을 가죠. 유학을 가서 뭘 배워오냐? 화엄 사상을 배웁니다. 그리고 국내로 돌아와서 10년 만에 돌아와서 국내에 부석사라는 절을 만들고 거기서 제자를 양성하죠. 이때 감동받은 제자들이 화엄정이라는 종파를 만들고 이 제자들이 쉽게 화엄 사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도 화엄 사상의 이해도를 쉽게 높이기 위한 그림책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화엄일승 법궤도. 이건 의상이고요. 그 다음 해동천태중을 개창해서 불교 교단 통합에 있었다. 이거는 시험에 또 잘 나오는 의천 스님이죠. 의천천 태종입니다. 고려 중기 때 왕자였던 의천, 진짜 왕자입니다. 왕의 지원을 빵빵하게 받아서 아버지의 지원, 그리고 자신의 형도 왕이죠. 그래서 고려 중기 때 이 의천은 중국 송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송나라에서 천태학을 배우고 와서 바다 동쪽에 고려만의 천태종을 창시하죠. 똑같은 말로 그냥 천태종을 개창했다고 해도 정답이 되는 거고요. 의천 문제가 나올 때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본인이 교종입니다. 교종을 중심으로 소종을 통합하고자 했던 게 바로 의천이고요. 그 다음 정답은 3번이에요. 일단 볼게요. 해심의 스승이 누구냐면 진울입니다. 진울은 의천보다 한 세대 뒤의 사람이에요. 무신직공기 때, 고려 후기 때. 이 진울 같은 경우는 선종 출신입니다. 왜 스님들이 자꾸 정치에 기웃기웃거리는데, 왜 스님들이 자꾸 돈 빌려주고 그 이자로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던 그 아름다운 시절로 돌아가자. 개인 수행을 했던 그 아름다운 시절. 정해쌍수. 그리고 수선사 신앙 결사운동. 신앙에 점념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는 선종이다. 그러므로 선종을 중심으로 교정을 통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해쌍수라는 형태로 수행을 해야 된다. 한 쌍으로 수행을 해라. 어떻게? 정신 집중해서 지혜롭게. 진울이죠. 그리고 그의 제자 해심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우리 스승이 본인이 선종이다 보니까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자 했다면 제자는 청출러라. 알고 봤더니 유교와 불교가 그 뿌리가 같더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불교 교단 통합이 아니라 유교와 불교가 같더라는 걸 더 외칩니다. 유불일치설을 주장했던 해심이고 이때 선문용성집은 뭐냐면 해심이 쓴 책인데요. 여기 내용은 옛날에 뭐 전리학이라든지 뛰어난 승려들의 명언 이런 것들이 들어간 책입니다. 정답은 3번. 그 다음 보현 시범가를 지어 불교 교리를 대중에 전파했다. 고려 초기 강종의 지원을 받았던 균여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균여 스님은 불교 교리를 향가 형태로 만든 게 보현 시범가예요. 그래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했다는 거.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거래요. 가는 보시게 되면 강원도 평창에 있는 다각 9층 석탑이래요. 다각 9층이 아니라 다각 다층. 9층은 벌써 제가 이미 정답을 말해버렸네요. 제가 개념 강의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강원도 우리 예전에 올림픽을 했던 그 평창에 고려시대 시험에 나오는 탑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고려 초기 때 당시 중국에 있던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던 강원도 평창 월정사 9층 석탑. 월정사 9층 석탑인데 월정사 사실은 정확하게는 팔각 9층 석탑이죠. 저기 보시면 다각 다층인데 이 팔각이 뭐냐면 탑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팔각형 모양의 형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팔각 9층 석탑이고 그리고 시험에 또 나오는 하나의 탑은 고려 후기 때 중국의 원나라 영향을 받았던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다라는 거. 일단 여기서는 고려 초기 송나라 영향을 받은 평창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을 찾으면 되는데요.
정답은 1번이죠. 팔가곡층석탑.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답이 되진 않지만 오답 선지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신라시대 때 탑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고려시대 잘 나온다는 탑이죠. 후르기 때 중국의 원나라 영향을 받았던 경천사지 십승석탑이고, 4번 같은 경우는 발의 문제가 나올 때 잘 활용이 되는 발의 영광탑입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에 처음으로 등장한 탑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탑입니다. 네. 아마 앞으로도 정답이 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2번이랑 5번 같은 경우는요. 오답 선지로 이렇게 활용이 되겠지만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시나리오의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건데요. 이성계의 집이래요. 이방원이, 태종 이방원이 조선 오픈되기 전에 조선의 건국을 반대했던 뽕건 개혁파였던 정몽주를 죽였습니다. 선주교에서. 그러자 이성계는 대신을 함부로 살해했으니 넌 정말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오, 왜요? 정몽주는 지금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음 시나리오 이후. 그러면 고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죠. 요 사건 끝나고 나서 이제 이후에 조선 건국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의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건데 이것도 얼핏 보면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정답을 찾는 건 좀 쉬웠습니다. 보시면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올렸고 이거를 건의를 받아들였던 게 바로 조선이래요. 고려 초기 6대 왕이었던 송종이죠.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안우 이방실 등이 홍건적을 격파했대요. 이게 가장 유력한 미끼 상품이었는데 뭐 좀 해보려고 하면 홍건적 왜구가 쳐들어던 고려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왜구와 홍건적이 쳐들어오면서 백전백승으로 전쟁 영웅됐던 인물이 바로 시나리오의 주인공인 이성계잖아요. 이성계.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조선을 또 공부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 이 안우와 이방실 등의 홍건적을 격파했다. 이거는 언제적 스토리냐면 사실 고려 후기 공민왕 때 스토리예요. 그래서 공민왕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시나리오 앞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망이망소의 공주명학소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무신직공기죠. 무신직공기 때 무신들이 정말 악독같이 민들을 삥 뜯고 수탈하니까 못 버텨서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대표적으로 만적의 난, 이런 망이망소의 난. 이거 앞의 스토리죠. 그 다음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최초로 과거제를 시행했던 왕이 고려 초기의 왕이었던 광종이잖아요. 4대 왕이었던. 훨씬 앞의 스토리죠. 그러면 남는 건 2번인데 사병을 혁파했던 건 누구냐면 이건 진짜 스토리가 너무 오래 뒤로 가야 돼요. 태종 이방원 때 스토리입니다. 태종 이방원, 앞에 시나리오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던 이방원은 나중에 본인이 왕이 되고 싶은데 왕이 될 수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자신들의 형제, 자신의 배다른 형제를 죽이고 또 자신의 친형제들을 죽이면서 왕에 오르죠. 그리고 그렇게 왕에 오르니까 제일 먼저 했던 게 또 뭐냐면 본인이 개인 병사를 가지고 왕에 오랐잖아요.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병을 혁파했었죠. 제가 태종 이방원 업적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면 이건 태종 이방원 업적인데 이거 훨씬 유일인데 바로 정답을 2번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시기가 아예 맞지도 않을 뿐더러 3번이 좀 헷갈릴 수가 있긴 했지만 2번이라는 명확한 정답이 있었기 때문에 헤매진 않았을 거다라는 거.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건데 이전에 주저한 활자가 크고 고르지 않대요. 그래서 왕께서 경자년에 다시 뭔가 활자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경자자라고 하고요. 갑인년에 다시 글자 모양을 번떠서 갑인자 끝났습니다. 이거 누굽니까? 갑입니다이용. 갑입니다이용. 세종이죠. 세종. 최고의 글자 갑입니다이용. 아버지였던 앞에 나왔던 태종 이방원. 태종 이방원이 왕에 오르고 나서 책을 찍어내는 찢는 게 아니고요. 책을 찍어내는, 출판하는 주자소를 만든 후에, 인쇄소를 만든 후에 이때 활용했던 글자가 아주 개 같은 글자 개미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레벨업을 해서 아들이었던 세종은 업그레이드했던 갑입니다용 갑인자를 만듭니다. 아버지 글자를 업그레이드 시킨 뜨거운 열에도 활자가 틀어지지 않고 휘지 않는 갑인자를 만들었다는 거. 세종대왕의 업적이고 세종대왕 업적 문제를 넣을 때 잘 활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갑인자는 제가 보시게 되면 1번에 경국대전을 처음 만들기 시작한 거는 억지로 왕위에 올랐던 수양대군 세조 때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걸 완성했던 거는 경국대전을 완성했던 손자였던 성종 때
그 다음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문헌 비곡. 동국이 우리나라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의 각종 문헌을 비곡, 정리했다라는 건 이거는 영조 때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갇혀 죽여버렸던 잔혹했던 아버지 영조. 그리고 농사직설 정답이죠.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은 우리나라 각 지역에 있던 베테랑 농부들의 노하우를 싹 다 취합을 해서 20, 30년 농사만 지은 그 베테랑들의 노하우를 취합해서 농사를 직접 짓는 혀로부터 나온 이야기를 모은 농사직설을 편찬했다라는 거. 그 다음 전세를 토지 1결당 4에서 6도로 영원히 정하겠다. 농사가 풍년이든 흉년 관계없이 무조건 예전에 거둘 때 제일 적게 거뒀던 4에서 6도만 거둘게라고 영원히 정했던 거. 바로 정신병자, 정묘란 병자호란을 겪었던 인조 때 스토리고요. 5번에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우리 쩔정입니다. 철종 때는 세도정치 시기 때. 세도정치 시기 때 삼정의 문란이 심하고 탕간오리 행포 때문에 각종 밀란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쓰레기 같은 탕간오리 백낙신의 항거에서 유계춘이 주도를 해서 농민반란이 일어납니다. 진주밀란.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철종은 박지원의 손자였던 박규수를 안핵사로 파견하죠. 그리고 파견됐던 안핵사 박규수가 전하. 삼정의 문란을 못 잡으면 이거 계속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걸 잡기 위해서 관청을 만들어냅니다. 삼정의 문란을 수정하는 삼정이정청의 설치를 건의했고 이걸 받아들였던 게 철종입니다. 조선 후기 때죠. 정답은 3번입니다. 세종은요. 20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데 보시면 김종적의 조의제문을 보니 입으로만 읽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대요. 그리고 의공부에서 전지하기를 조강조, 김정 등은 서로 사기어 무리를 이루고 자기 편을 청구하고 막 나옵니다. 이를 조치를 해야 된대요. 이것이 뭐예요? 가는 사화 중에서도 첫 번째 사화였던 무오사화고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조강조, 쭉쭉쭉쭉 조강조. 조강조가 이제 기묘사화로 훅 가기 직전의 스토리죠. 그리고 무오사화 사이에 또 뭐가 있냐면 갑자기 자기 엄마 죽은 걸 도쳐냈던 갑자사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와 나 사이 시기니까 분명히 정답은 갑자사화 내용이 들어가면 정답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사화가 을사사화고요. 사화는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사림이 4번 화를 입었다라는 게 사화죠. 누구한테? 훈구파한테. 그리고 이 2번의 사화가 일어났을 때 왕이 누구냐면 조선을 대표하는 슈퍼 도라이왕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이 왕에 올랐다는 건 연산군 아빠가 아야 죽었다는 거죠. 연산군의 아빠가 누구냐면 송종입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했던. 송종이 아야 세상을 떠나자 이제 송종실록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송종실록을 누가? 살인파 사람들이 주도해서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살인파의 최고 스승이었던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긴 하지만 김종직이 남긴 조의제문을 송종실록에 넣으려고 해요. 그러자 훈구파가 이렇게 사로 있는 것처럼 태클을 겁니다. 왜? 전하, 연산군 전하. 이거는 전하를 돌려까게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 의제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거를 조문하고 슬퍼한다라는 글인데요, 전하. 중국의 의제는 어떤 황제였냐면 수양대군 세조가 쫓아내고 누굴 쫓아냈습니까? 단종을 쫓아내고 왕에 올랐는데 그때 쫓겨났던 단종과 비슷한 스토리를 가진 게 이 의제입니다. 즉 살인파는 단종같이 그런 불쌍한 중국의 황제를 조문하고 슬퍼한다는 글을 통해서 은유법, 비유법으로 전하의 윗대 바로 수양대군 세조부터 내려오는 수양대군 세조 그리고 예종 그리고 성종 전하까지 오는 이 연산군 이 왕위 계보가 잘못됐다라는 걸 돌려까기 하고 있습니다. 맞네 돌려까기네 없애 그러면서 이때 가담했던 살인파가 싹 다 날아가는 게 무오사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제 연산군은 갑자기 자기 엄마 죽은 걸 들춰냅니다. 패비윤씨 사사 사건. 우리가 아는 송종 정말 훌륭한 왕이지만 유일한 약점은 여자들을 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의 엄마였던 패비윤씨를 놔두고 다른 후궁들, 다른 여자들과 막 놀죠. 그러자 연산군의 엄마 패비윤씨가 송종에게 뭐라 하는 사이에 실수로 얼굴에 손톱을 긁어버립니다. 난리가 납니다.
어디 감히 왕의 얼굴에 기스를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훈구파, 사약을 내려야 된다. 살인파, 맞다 사약을 내려야 된다. 그러면서 패비윤씨는 결국 사약을 먹고 죽게 되죠. 이걸 연산군이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우리 엄마 죽은 걸 갑자기 들춰냅니다. 그러면서 살인파뿐만 아니라 이 사약 논의에 가담했던 훈구파도 다 작살이 나죠. 이때 훈구파가 야, 연산군 얘는 통제가 안 된다. 이때는 조이제문 사건을 가지고 살인파만 싹 드러냈는데 갑자기 자기 엄마 들춰내니까 우리까지 죽어버리네. 얘 쫓아내자. 그러면서 중종을 등에 업고 왕을 바꿔버립니다. 중종 반정으로. 그리고 중종이 왕에 오르자 훈구파가 힘이 너무 세니까 견제를 위해서 살인파에게 힘을 실어줘요. 그때 힘을 얻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조광조. 조광조에게 힘을 너무 실어줬더니 어떻게 이 광조가 눈치도 없이 너무 급진적인 계약을 펼칩니다. 그러자 훈구파가 태클을 거죠. 전하, 조광조 영모. 중종이 맞다 영모 맞다. 그러면서 조광조를 비롯한 조광조와 함께 들어왔던 살인파가 다 아웃이 되는, 다 죽임을 당하는 기묘사화가 터집니다. 정답은 어쨌든 패비윤씨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던 갑자사화를 찾으면 정답이겠죠. 정답을 쭉쭉쭉쭉 보시면요. 여기 있네요. 패비윤씨 사사사건을 빌미로 김굉필 등이 처형을 당했던 바로 갑자사화입니다. 정렬인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이거는 임진왜란을 겪었던 선조 때 있었던 사건이죠. 선조 때 살인파가 100년 만에 권력을 틀어지면서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동서남북노서, 이 동인이요. 다시 또 한 번 더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지는데 그때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정렬인 모반 사건이다라는 거. 그 다음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유님이 제거됐대요. 이거는 마지막 사화였던 을사사화죠. 을사사화. 그리고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송장에 대한 예의를 놓고 싸웠던 거. 예성농쟁. 이거는 예성농쟁 같은 경우는 훨씬 이후의 일이죠. 조선 후기 때. 바로 조선 후기 때 현종 때 있었던 스토리고요. 희빈장시 소생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이고 이거는 두 번째 황국. 장희빈을 투입해서 남인들의 다시 권력을 잡고 기사왕해상했던 기사황국입니다. 세 번의 황국 중에 두 번째 황국이었던 기사황국.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 자, 21번 문제입니다. 보시게 되면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르면인데 보시게 되면 결정적 힌트가 뭐가 있냐면 강홍립이라는 일단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네, 요것만 딱 보더라도 우리는 이거 강해군 때 있었던 실리적 중립 외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사료 전체를 보시게 되면 임진왜란을 계기로 부족 단위로 흩어져 있던 이 여진족을 통합한 누르하치, 그러면서 건국됐던 후금이 명나라를 떼야 신나게 공격하고 침입을 하자 명나라가 이거 안 되겠다. 후금을 한번 손봐야 되겠다. 내가 간다! 라면서 명나라가 직접 후금을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죠. 이때 조선에게 강해구나. 나 후금을 좀 치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니들이 군대를 좀 지원해줘 라면서 군대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어떻게든 가기 싫죠. 그래서 온갖 핑계를 대지만 계속 지원해달라는 압박에 결국 당시 왕이었던 강해군은 12,000여 명, 기록에 따라서는 14,000여 명이라도 하기도 합니다. 13,000, 14,000여 명의 군대를 동원하기로 결정을 하죠. 이때 총사령관, 도원수가 누구였냐면 강홍립입니다. 그리고 이 강해군이 강홍립을 불러서 따로 이런 얘기를 하죠. 홍립아, 아무리 봐도 명나라는 지는 별, 후금은 떠오르는 라이징 선. 둘이 붙었다? 100% 후금이 이길 것 같다. 그래서 네가 딱 보고 있다가 우리 형이 이길 것 같으면, 명나라 우리 형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길 것 같으면 살짝 도와주고 만약에 질 것 같으면 바로 항복을 해버려 라는 밀명을 내립니다. 둘이 한판 붙게 되죠. 역시 아니나 다를까 바로 명나라가 패배를 겪게 됩니다. 이때
강홍림, 암소리, 암소리, 잘못됐다, 잘못됐다,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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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항복을 하죠. 그리고 후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후금 알잖아. 아, 우리 명나라. 아, 우리 형 때문에. 아, 어쩔 수 없이 온 거지. 우린 정말 올 생각이 없었다. 그러면서 명나라의 비위도 거스리지 않습니다. 왜? 일단 군대를 동원하긴 했잖아요. 그 다음에 후금의 비위도 거스리지 않습니다. 왜? 왔지만 일단 후금을 공격하거나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강대국 두 나라 사이에 탁 껴서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요리 갔다 저리 갔다는 정말 아름다운 외교 정책을 펼쳤다라고 해서 이거를 실리적 중립 외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연필 찾으라고 하면은 당연히 강해 군대를 찾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강해군이 언제 즉위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임진왜란 끝나고 즉위를 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정유재랑 끝나고 즉위를 했겠죠. 그리고 정신병제가 되었던 정묘호란, 병자호란은 강해군을 쫓아내고 왕에 올랐던 인조 때 있었던 스토리죠. 그러면 정답은 3번, 다가 된다라는 거. 22번 문제입니다.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 동래부사 송상년, 일단 부산이 털렸대요. 그리고 부산에서 관가민들이 합심해서 싸웠대요. 그리고 금산전투에 전사한 의병, 여기 보시면 징비록. 사실은 동래부 순절되어 있는 송상현이란 이름과 징비록의 유송영이란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전쟁이 뭔지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앞에서 이 전쟁을 계기로 끝나고 나서 즉위했던 강해군, 그 전쟁 뭐예요? 임진왜란이죠. 지금 가전쟁은 임진왜란입니다. 일본이요, 16만 대군을 끌고 상륙을 할 때 어디로 들어올까? 일단 배 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일단 첫 지점이 부산입니다. 이때 부산에서 일본군과 처절하게 싸웠지만 결국 패배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전쟁이 터지자마자 일본에게 엄청나게 밀리잖아요. 왜? 우리는 활을 쏘는데 일본은 빵야 총을 쏩니다. 그래서 확 밀렸다가 전세가 서서히 뒤집히게 되는 계기가 있었죠.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순신을 비롯한 수군의 맹활약,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의료원 병사였던 의병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들은 국가의 군대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나요. 각 동네 지역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이 있죠. 동네 똥개도요, 자기 홈그라운드에서는 500점을 먹고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 동네에서 술래잡기를 한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100% 지겠죠. 왜? 여러분들의 지형 지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자기네 지형 지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의병들이 일본군을 다 기다리고 있다가 야금야금 공격하고 치고 빠지는 전술로 피해를 많이 입혔다라는 거. 그 다음 징비록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형 명나라의 참전이죠.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 연계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도와줬기 때문에 명나라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강해구나, 너 임진왜란 때 은혜 잊었니? 내가 너 도와줬잖아. 군대 좀 동원해줘 라면서 군대 동원을 요구했던 거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임진왜란의 전세를 뒤집고요.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임진왜란 때 당시 왕이었던 선조를 호위하면서 본인이 임진왜란 때 보고 느낀 거를 쓴 책이 있습니다. 유송영이요. 그게 바로 징비록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반성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이 유송영은 전쟁 도중에 한 가지를 건의를 하죠. 뭘 건의합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털렸던 이유는 빵야 일본은 총을 쏘는데 우리는 활을 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도 총을 쏘는 군대를 길러야 됩니다. 라면서 훈련도감을 만들 것을 건의를 했고, 이게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임진왜란 도중에 조총을 쏘는 포수, 활을 쏘는 사수, 칼을 쓰는 살수, 삼수병 체제의 훈련도감이 만들어집니다. 5군령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군대고, 이 훈련도감은 또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임진왜란과 관련된 걸 찾으면 정답이에요. 1번 선지입니다.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했대요. 이거는 병자호란입니다. 정신병자가 되었던 정묘호란 다음에 터졌던 병자호란. 강해군을 쫓아내고 왕에 올랐던 인조 때 있었던 스토리인데요. 일단 임진왜란은 전혀 관련이 없고, 이 병자호란 때 김상용이요, 왕족들과 그 다음에 왕들의 신주 이런 걸 모시고 강화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청나라가 달라요. 예전에 정묘호란, 바로 앞에 있었던 전쟁이었던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로 다 도망가는 걸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쳐들어올 때는 분명히 또 강화도 도망갈 거다. 강화도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는 결국 강화도로 가지를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갔고 몇몇의 왕족들과 그 다음에 관리들은 강화도로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예전처럼 강화도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청나라가요. 두 번째로 쳐들어올 때는 배를 잘 타는 오리지널 중국인 애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강화도를 점령합니다. 강화도가 점령되자 이때 순절을 냈던 사람이 바로 김상룡입니다. 그 다음에 이갈의 난. 이갈의 난은 언제입니까? 인조 즉위 직후에 있었던 스토리죠. 인조가 반정으로 원래는 자기가 왕이 될 게 아닌데 억지로 왕이 됐잖아요. 강해군을 쫓아내고. 그러면 이때 자신을 도와줬던 애들을 반정공신으로 삼는데 공신인데 이 공신에도 등급이 있어요.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 등급이 있는데 이갈은 내가 생각할 때는 나 이 정도면 1등 공신이다. 분명하다. 이건 확실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1등 공신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자 분노 폭발했던 이갈이 에라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갈의 난이죠. 이거는 인조 때고. 그 다음 정봉수와 이립이 영골상성에서 항전하였다. 요거는 바로 병자호란 앞에 있었던 정묘호란입니다. 후금이 청나라 되기 전에 후금이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그 쳐들어왔을 때 정봉수와 이립은 영골상성에서 버티기 작전. 후금을 상대로 버티기 작전을 펼치면서 항전을 벌였죠. 이건 정묘호란 때고요. 그 다음 정답은 4번입니다.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적군을 물리쳤다. 임진왜란 때 썼던 3대 대첩 중에 하나가 바로 김시민의 진주대첩입니다. 그리고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이 또 3대 대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하나는 이순신 장군님의 대첩이고요. 그리고 5번에 이종무가 적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정벌하였다. 이거는 세종대왕 때죠.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은 북쪽에 여진족이 난리를 치네 김종서 최윤덕을 통해서 사군 육진을, 일본 왜구가 미쳐 날뛰네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은 왜구를 털어버려야 되겠다. 이종무 장군을 통해서 대마도 스시마섬을 정벌하죠. 그리고 김시민이 여기 다시 한 것처럼 진주성에서 적군을 크게 물리친 거는 또 큰 역할이 있습니다. 일본이요. 원래는 부산으로 다 상륙을 해서 크게 3방향으로 치고 올라가려고 해요. 3방향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이렇게 부산을 상륙해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전라도로 가는 수군의 길을 막은 게 바로 이순신 장군이고요. 그리고 육지에서 전라도로 들어온 걸 막았던 장군이 바로 김시민 장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진왜란이 무려 7년 동안 벌어졌지만 전라도가 수탈을 당하거나 약탈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탕평공주 땡땡. 탕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실은 딱 2명의 왕이 떠오를 겁니다. 영조 아니면 정조죠.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상 둘 다 출줄이 상당히 높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조가 항상 높은 편이었고요. 정조 같은 경우는 3번 치면 한 번은 꼭 나온다라는 거고 영조 같은 경우는 한 4번, 5번 치면 한 번 나온다라는 건데 둘이 합치게 되면은 출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잘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개념 강의 때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한성에 홍수 예방을 위해서 실시한 청계천 준설공사 현장을 삐리리가 지켜보는 모습이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는 워낙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면서 자주 나왔던 거기 때문에 공부를 좀 했거나 아니면 개념을 한번 들었더라면은 이것만 보고 사실 누군지 알 건데 혹시 모를까봐 밑에 하나를 더 줬죠. 더 결정적인 힌트. 바로 균여법입니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영조입니다. 영조. 영조의 업적을 찾으면 되는데 영조 때, 조선 후기 때는 서울에 청계천이 비만 오면 자꾸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뜯어 고치기 위해서 이 영조가요, 준천사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그리고 청계천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영조는 정말 가혹한 아버지입니다.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둔 후에 굶겨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거를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 눈물이 흘러 청계천 범람 청계천 공사.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균여법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영조의
업적으로 지금 등장을 했지만 사실은 이 균열법 같은 경우는 시험에 단독으로 균열법만으로도 문제가 출제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균열법의 포인트는 뭡니까? 군대 가는 세금을 손댄 거죠. 예전에 군대 가는 세금은 원래 기존에는 1년에 2필입니다. 16세에서 60세 미만의 건장한 남자라면 후하 군사훈련 또는 국가공사에 동원될 의무가 있죠. 그런데 그 동원되기 싫다. 그러면은 1년에 2필을 내면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동진이 3인 가족, 동진이의 사랑스러운 와이프, 동진이의 토끼 같은 딸이 있어요. 이 3인 가족. 그러면 이 3인 가족 중에 군대 가는 세금은 누가 내면 돼요? 16세에서 60세 미만의 건장한 남자, 양인 이상의 남자, 노빈을 제외하고 동진이만 내면 되잖아요. 1년에 2필. 그런데 어떻게? 장난질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진 씨, 딸도 내야지. 사또 우리 딸인데요? 남자가 아닌데요? 아들이다, 청년이다, 청년. 이거 받고 2필 더. 또 누구요? 누구 할아버지? 사또, 우리 할아버지 헤븐, 하늘에 있는데요? 어디 살아있다. 이거 받고 2필 더. 또 누구요? 네가 아빠. 사또. 저희 아버지는요, 60세가 넘으셨는데요? 청년이다, 청년. 이런 식의 장난질.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영조가 균열법의 취지가 뭐냐 이거예요. 균등하게 역을 부과하겠다. 이 꼬라지가 났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노비들도 군대 가는 세금을 면제했죠. 왜냐면 노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양반들도 군대 가는 세금이 면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반도 군대 가는 세금을 때리겠다라는 게 원래 균열법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악독같이 지들도 세금을 내니까 악독같이 세금을 못 듣겠지. 그러자 양반들이 피를 토하면서 반대를 해요. 전하,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저희가 군대 가는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결국 절충안으로 부담을 줄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1년에 2필 내는 거를 1필, 무려 50%를 디스카운트 해줬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내용까지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균열법은 균열법 문제가 아니니까요. 간략하게 이렇게 잡아드렸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군대 가는 세금을 절반으로 줄였다. 그래서 이 영조가 원래 하고자 했던 이 균열법의 진정한 취지를 실행했던 군주는 아니고 대원군이 있습니다. 누구? 흥성대원군. 흥성대원군 때 와서 호포제가 시행되면서 가가호호, 아파트 101호, 102호, 103호에 양반이든 농민이든 할 것이 똑같이 군대 가는 세금을 때렸던 호포제가 시행된다라는 거. 문제 보겠습니다. 1번에 학문기관, 연구기관으로 집현전을 두었다. 이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의 싱크탱크. 기본 컨셉은 도서관 컨셉. 그렇지만 들어가게 되면 학문연구소. 나 이번에 이런 정책을 하고 찌뻥. 어떻게 하면 되겠니? 신하들이 다 일어나서 어떻게 책을 다 보면서 전하, 이 정책이 성공하면 이런 걸 보완해야 됩니다. 라면서 왕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조언을 했었던 집현전. 훈련도감.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임진왜란을 겪었던 선조 때 징비록,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징비록을 썼던 유성룡, 임진왜란 도중에 유성룡이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총이 쏘는 부대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게 이렇게 털렸습니다. 임진왜란 도중이라도 빨리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직업군인이었던 훈련도감, 삼수병, 총을 쏘는 포수, 그 다음에 칼을 쓰는 살수, 활을 쏘는 사수로 군선된 삼수병 체제의 훈련도감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 다음 정답은 3번이죠. 속대전. 자, 조선은요, 억지로 왕에 올랐었던 세조가 왕권 강화를 위해서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완성했던 거는 성종 때 완성이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쓰이는 것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슉슉슉 뽑아 쓰자라는 속대전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영조입니다. 그리고 영조 다음에 즉위했던 손자 정조는 이런 젠장 우리 할아버지가 필요한 것만 슉슉 뽑았으니까 더 헷갈린다. 그래서 모든 걸 통일해서 편찬하는 정조는 대전 통편을 편찬하기도 했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악학개법. 완성성성성성성성 조선 초기의 문물을 정비하고 완비했다라는 완성성성성성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성성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음악을 완성했던
악학개범을 또 편찬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의 통공은 정조입니다. 정조는 왕이 오르고 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데 기여를 했던 노론, 이 노론의 힘을 약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의 통공입니다. 이 신의 통공은 뭐냐면 시전상인, 상가 안에 들어가 있는 상인들은 원래 특권이 있었어요. 이 신의 통공 이전에는 어떤 특권이 있었냐면 자기들이 팔고 있는 물건을 만약에 길거리 노점상들이 팔고 있다. 그러면 가서 그걸 엎어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죠. 이 돈을 많이 번 시전 상인들이 뭘 할까요? 잘 나가는 정치인들에게 뒷돈을 대줍니다. 노론의 돈줄이 됐던 거예요. 정조 때는. 그러니까 이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돈줄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조선의 상업을 더 발달시키기 위해서 신의 통공을 단행합니다. 신의 년의 모든 상공업을 통하게 하겠다. 이제 시전상인들만이 물건을 파는 그 권한을 없애버린 거예요. 물론 정말 중요한 물품 6개, 유기전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나머지는 다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 후기 때 또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한다라는 거. 일단 이거는 정조입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5번이 아니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입니다.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시대를 앞서간 조선 실학자. 최근에 자주 나오는 실학자입니다. 최근 들어서 출제율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원래는 여기 중상하파나 아니면은 뭐 중농하파를 다 통틀었을 때 출제율이 가장 높았던 실학자들이 원래 정약용, 그 다음 박재가 거의 쌍벽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익이나 홍대용 쪽으로 내려가는데 최근에는 거의 홍대용이 실학자 중에서는 출제율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홍대용의 호가 담원이에요. 그리고 목차를 볼게요. 청문을 관측했대요. 이 홍대용 같은 경우는 천문 지리에도 정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혼천이라는 과학기구를 만들고 제작을 해서 천문을 관측하게 돼요. 그리고 그 천문을 관측하는 장소를 만드는데 그게 농수각입니다. 농수각. 그러면서 이 홍대용이 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전설이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거.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중국이 이렇게 딱 중심에 있고요. 나머지 나라가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원래는 뭡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때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걸 계기로 어떻게 되냐? 우리는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 그 다음 홍대용 같은 경우는 중상하파인데 중상하파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들? 중상하파의 특징이 바로 상공업을 중시 여긴다라는 겁니다. 상공업을 중시 여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청나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발달된 청나라 문물을 보면서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하자라고 주장을 하죠. 비록 오랑캐지만 배울 건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홍대용은 직접 청나라로 가고요. 그 청나라에서 보고 느낀 걸 여러 가지 책으로써 남기죠. 그게 대표적으로 연기가 있고 을병연행록이 있습니다. 을병연행록 같은 경우는 약간 일기체 형식이고요. 연기 같은 경우는 청나라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을 막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때 대화를 나누고 이런 내용들을 적은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홍대용인 걸 알 수가 있고 홍대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지복유술에서 천주시리를 소개하였다. 이거는 이수강이라는 인물이 쓴 책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의사문답에서 무한우주론을 주장하였다. 이 의사문답이 뭐냐면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을 하는 형태로 캐릭터가 2명이 나와요. 쓰는 사람이 일단 홍대용이니까 홍대용이 캐릭터 2개를 만들었지만 한 명이 질문하면 한 명이 답하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쓴 책이 의사문답이고요.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지전설도 들어가고요. 지전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뭐냐면 무한우주론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플러스 이 지구는 우주로 봤을 때는 수많은 여러 개의
지구 여러 개가 다른 지구 같은 여러 개가 있을 거다.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무한 우주론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2번. 그 다음 양반전을 지어서 양반전, 호질, 허생전 누굽니까? 중상아파의 대표주자. 홍대용과 마찬가지로 청나라를 직접 갔다 오기도 했었던 박지원이죠.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4번은 북하기를 저술해서 청나라 문물의 수용을 강조했대요. 제발 가능한 만큼 돈 좀 써라. 박제가죠. 박제가. 또 중상아파의 대표주자. 박제가도 똑같습니다. 청나라 직접 보고 와서 청나라 문물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청나라가 발전했던 이유를 봤더니 얘들은 상공업이 발달해서 그렇네. 우리도 빨리 상공업을 진행시키고 발달시켜보자. 라는 과정 속에서 북학이라는 책을 썼고요. 북쪽의 학문을 배우자. 그러면서 이 책에 들어갔던 내용이 바로 소비를 또 강조했다라는 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물건을 사자면 말짱깡이다. 왜? 신발을 안 산다. 그러면 신발 산업이 쇠퇴할 거다. 신발을 많이 산다. 신발 산업이 발달할 거고 신발 기술이 발달할 거고 국가가 부강해질 거다. 이게 박제가 주장입니다. 그 다음 동의수세보원을 편찬해서 사상의학을 정립하였다. 이거는 이재마죠. 이재마 같은 경우는 사상의학이라고 해서 이게 그잖아요. 태양인, 소음인 이렇게 구분하는 거. 저는 딱 봐도 에너지틱하잖아요. 열이 많아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열이 많기 때문에 인삼이나 이런 거 먹으면 폭주해버립니다.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열이 나는 한약재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소음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허약한 사람들 있죠. 정말 막 얼굴이 너무 하얘. 막 태양을 맞고 바람은 후 불어도 쓰러질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아프면은 저와 반대로 열이 나는 예를 들면 인삼이라든지 산삼 이런 걸 먹으면 좋겠죠. 그런 걸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게 바로 사상의학이고요. 그걸 담은 책이 바로 동의수세본인데 이걸 쓴 사람은 이재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조선의 역대 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강좌래요. 쭉 보시게 되면 청에서 볼모 생활 후에 귀국했대요. 그리고 제주도에 표류한 외국인 하매를 만나기도 했대요. 그런데 결정적인 힌트가 뭐냐면 나성정벌과 조총부대를 파견했대요. 제가 개념 강의 때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개념 강의 때도 나성정벌과 조총부대 이게 최근에 다시 언급이 되고 자주 제시문이나 정답으로 활용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이 왕은 누구냐면 바로 효종이죠. 효종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강해군을 인조 반정으로 쫓아내고 왕에 올랐던 인조죠. 인조 때는 우리가 정말 큰 전란을 겪습니다. 정신병자가 되었던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는데요. 특히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버티지만 결국 패하면서 우리는 삼전도의 굴욕을 겪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를 군주로 모시는 군신강기가 체결되죠. 그러면서 이때 인조의 두 아들이었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 소현세자는 사망을 하면서 동생이었던 복림대군이 왕에 오르는데 그가 바로 효종이죠. 그리고 이 효종이 즉위했던 시기 때 외국인 하멜이 표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효종은 우리 아버지의 복수, 오랑캐에 당한 슈퍼 굴욕을 갚겠다 라면서 북벌을 꿈꿉니다. 이 북벌을 준비하면서 어느 부대에 힘을 실냐? 바로 오군령 중에 어영청. 청나라? 청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더 스케일을 키우는데요. 그 타켓이 됐던 군대가 바로 어영청입니다.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준비하지만 청나라 힘은 자꾸 세집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실제로 북벌을 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청나라가 러시아를 치러 갈 때, 러시아를 공격하러 갈 때, 야 조선아 나 좀 도와줘 군대 파견해. 우리는 병자호란 이후로 청나라가 하라면 그대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처구니없게도 북벌을 위해 준비했던 조총부대가 청나라의 요청에 의해서 러시아 공격에 동원이 되죠. 그게 바로 나선정벌입니다. 1차, 2차 나선정벌을 참여를 하는데요. 이때 조선의 조총부대가 정말 맹활약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 내용을 다 잡아드렸고요. 정답을 바로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아마 나선정벌 조총이니까 그 앞이니까 그걸 준비했던 과정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어영청의 개평가 북벌 추진입니다. 위화도 해군과 과전법의 시행 같은 경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고려가 망하기 직전이죠. 신흥 무인 세력이었던 이성계.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 말머리를 휙 돌리면서 정치 군사를 틀어줬고, 이성계를 비롯한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 4대부가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과전법을 시행하면서 경제까지 틀어집니다. 정치, 군사, 경제를 다 틀어졌네요. 그러면서 조선 건국으로 들어간다 얘기를 했었죠. 3번에 초계 문신제 같은 경우는 종조입니다. 종조는 자기 사람을 길러내고 자기 편을 늘리기 위해서 초계 문신제라는 제도를 시행하죠. 과거 시험을 쳐서 처음 관직에 딱 나온다. 그러면 규장각으로 발령을 냅니다. 그 규장각에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가 직접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야, 그거 아니. 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참 좋더라. 나는 이런 스타일의 정책을 참 좋아해. 자기 스타일의 사람을 길러내는 거죠. 그리고 백두산 정계비 같은 경우는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은 청나라와 만주 지역에서 자꾸 영토 분쟁이 일어나자 백두산을 기준으로 경계를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합니다. 또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안녕복을 통해서 독도는 우리 땅. 그리고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 때 장희빈 돈 만큼 써라 상평통보 전국적인 유통. 그리고 내려가서 5번에 기후약조 체결을 통한 일본과의 무역제기인데 이거는 광해군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일본과 상종을 안 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강해군이 즉위를 하면서 일본과 다시 무역 활동을 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기후약조입니다. 이걸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일본과 교류도 교류지만 임진왜란 때에 일본으로 끌려갔던 조선님들, 조선 포로들 이들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조약을 통하고 또 교류를 통해서 이제 풀어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기후약조입니다. 강해군이 즉위하자마자 체결을 합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